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진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교수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마른 입술을 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잠시 깨닫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교수만 바라봤습니다. 교수는 담담하게 수술과 항암 치료 일정을 설명하며 보호자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대던 남편이 황급히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진단명을 전해 들은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절절해서 오히려 병을 진단받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우리 마누라 좀 살려내시오. 남편은 당장이라도 의사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그를 말리고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다른 환자들이 소란에 놀라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저렇게 무너져 내린 남편을 보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안방이 아닌 묵직한 책상 하나가 놓인 서재였습니다. 남편은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앨범 밑에 숨겨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의 이름으로 든 10억 원짜리 종신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망 시 수익자 배우자라는 조항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확인까지 마친 터였습니다. 암 진단금으로 1억, 그리고 사망 시 10억.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여동생과 마주쳤습니다. 여동생은 퉁퉁 부은 눈으로 형부를 붙잡고 언니를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처제의 손을 맞잡으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제, 걱정 말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 언니 꼭 살릴 걸세. 그 진심 어린 연기에 처제는 감동하며 형부 고생하신다며 두둑한 간병비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힘겨운 항암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아내의 암 진단금 1억 원의 존재를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갑이 텅 비었다는 듯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간호에 내가 모든 걸 쏟아야 하는데 병원비며 약값이며 나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전문 간병인을 하나 둡시다. 아내는 자신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 뒤 간병인 협회를 통해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27쯤 되었을까요? 자신을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라고 소개하며 사연 많은 눈으로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싹싹하고 일 하나는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죽을 끓여도 간이 딱 맞았고 뭉친 어깨를 주무르는 솜씨도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로 지친 몸과 마음을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마치 친딸처럼 여기며 힘든 속내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온 뒤로 남편의 외출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명분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내 실손 보험금 청구, 병원비 중간 정산. 그는 아내가 항암제 부작용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기만 하면 슬그머니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사이 그는 거실에서 몰래 간병인에게 두둑한 현금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요. 저 여자가 자는 동안. 두 사람의 눈빛이 스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기묘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속이 울렁거려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간병인이 단둘이 술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침 소리를 내며 나타나자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아니, 잠 안 자고 뭐해? 저 아가씨가 고생해서 고맙다고 한 잔 따라준 것뿐인데 뭘 그렇게 쳐다봐.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괜한 오해를 하는 것일까, 병이 드니 마음까지 약해진 것일까 자책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온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내의 화장대에는 없는 아주 달고 진한 향이었습니다. 아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냄새를 지적하자 남편은 질색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부딪히면서 향수를 쏟았지 뭐야. 재수없게. 그 시각 간병인은 화장실에서 몰래 새로 산 명품 향수병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으로 사준 바로 그 향수였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구나.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잖게 넘겼습니다. 에이, 어머니. 항암 치료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러세요. 아버지만 한 분이 어디 있다고. 그날부터 간병인은 아내에게 잠이 잘 오는 차라며 따뜻한 차를 자주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수면 유도 성분이 조금 있어서 고통 없이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내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면 온몸이 솜처럼 무거워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가 약 기운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잠든 시간. 그 시간은 오롯이 남편과 간병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가 고통 속에 누워있는 바로 옆 거실에서 아내의 암 진단금 1억 원을 유흥비로 탕진할 계획을 세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담한 이중생활은 그렇게 병든 아내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뼛속을 저미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셔왔고 그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는 듯한 갈증에 물이라도 마실까 싶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화면 가득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이 시간에 남편이 왜 문자를 보냈을까요? 그는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마음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병원비 500 들어왔어. 저번에 본 아기 침대, 내일 당장 사러 가자. 사랑해. 자기야? 아기 침대? 손이 덜덜 떨려 휴대전화를 잡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자신에게 보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이불 밑으로 숨기고 돌아 누웠습니다. 쿨, 쿨. 일부러 거친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은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아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잠들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는 살금살금 다가와 이불 밑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보낸 문자 내역을 황급히 삭제했습니다. 병원비 알람이 와서 확인했네 따위의 변명거리를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 글자 힘겹게 입력했습니다. 삭제된 문자 복구 방법. 복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문자는 간병인 최 씨에게 가려던 것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지옥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간병인이 어김없이 잠이 잘 오는 차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척 입에 머금었다가 간병인이 등을 돌린 사이 침대 밑에 있던 빈 대야에 차를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푹 주무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남편과 간병인이 거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가 약 기운에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 아주 대담하고 역겨운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여 방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거실을 엿보았습니다. 소파 위에는 속옷 차림의 남편과 임신으로 배가 눈에 띄게 부른 간병인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는 고통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이 병마와 싸우는 동안 저 두 악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돈으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라산처럼 들끓는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와라. 아무에게도, 특히 내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와야 한다.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달려온 아들은 헬쑥해진 어머니의 얼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여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내 아버지가 저 간병인 년과 바람이 났다. 전염 뱃속에 내 아버지 아이까지 가졌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항암 치료 때문에 예민해져서 오해하신 거겠죠.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들 왔나? 웬일이야, 이 새벽에. 간병인은 도련님 오셨네요. 아침상 차릴게요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마시던 잠이 잘 오는 차를 직접 타서 권했습니다. 평소보다 두 알을 더 넣은
아주 진한 차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친절에 아무런 의심 없이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패턴. 그것은 간병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내 아비의 실체를 봐라. 모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갤러리에는 만삭의 간병인과 찍은 역겨운 사진들, 임신 초음파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은 더 끔찍했습니다. 저 지겨운 마누라 빨리 죽어야 10억 받는데 그때까지만 참아. 병원비로 산 샤넬백 마음에 들어. 당신이 들면 명품이지. 통화 목록은 오부장이라는 보험 설계사와 간병인 단 두 사람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깨워 죽여버릴 기세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아들의 입을 황급히 막았습니다. 아들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린 복수해야 한다. 아주 처절하게. 아들은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대학 동기인 변호사에게 연락해 긴급 상담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백업해둔 남편 휴대전화의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모든 증거 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까지 무조건 이깁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도 아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떼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푼돈 몇 푼 받고 저 인간들을 갈라서게 하는 걸로는 제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요. 저는 저 두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옥을 겪은 자의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즉시 남편이 아내의 실손 보험금과 진단금을 유용한 내역을 정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아내는 아들과 함께 곧장 은행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차 안에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본인 확인 절차 주민번호, 주소를 거친 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제 종신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에서 아들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의 상담원이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완료를 고지했습니다. 그녀는 10억 원짜리 덫에서 미끼만 남기고 덫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모든 은행, 예금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옥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순종적으로 굴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간병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간병인이 보는 앞에서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에 붉은 피를 토해내는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리 준비해둔 가짜 피였습니다. 남편은 놀라는 척 달려왔지만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병인과 몰래 눈빛을 교환하며 때가 되었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얼마 못 살 것 같아. 나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 10억. 그거 당신 다 가져. 그 간병인. 아니, 최 선생한테 뺏기지 말고 당신이라도 편히 살아. 남편은 아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긴다고 완벽히 착각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아내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물었다. 이제 시작하자. 다음 날 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CCTV 설치 기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기사가 소독약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병자가 있는데 무슨 방역이냐며 신경질을 냈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항암 환자는 균에 약화돼서.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고 간병인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기사는 꼼꼼히 해드리겠습니다라며 소독약을 뿌리는 신용을 하며 거실과 안방, 서재 구석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마지막으로 아들네 집에서 손주 얼굴 보면서 며칠만 지내고 싶어. 남편은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무슨 이라며 짐짓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워주면 간병인과 단둘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짐을 챙겨 나온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로 집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긴 내 집이 아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아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미리 마련해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변호사가 노트북을 세팅해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방금 전 그들이 나온 지옥의 집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떠나자마자 남편은 신이 나서 간병인을 안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10억 축하 파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야, 드디어 저 지겨운 마누라가 죽을 때가 됐나 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간병인은 아내의 침대에 보란 듯이 드러누워 깔깔거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자리가 푹신하긴 하네요. 호호. 두 사람은 10억을 받으면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뽑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간병인의 만삭배에 귀를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뱃속에서 고생했지? 이제 아빠가 이 집 주인 되는 거야. 이 모든 역겨운 대화와 행동은 4K 고화질 영상과 깨끗한 음질로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아내는 그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저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두 인간을 죽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들아, 아직 때가 아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려야지.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10억 파티로 쓴 돈을 갚느라 카드를 돌려막던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아들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도? 드디어? 그는 애써 환호성을 감추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뭐라고? 내 어미가 변호사님 통해서 마지막 유언 정리하시는 중이에요. 재산 문제요. 아버지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다 챙겨서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유언, 재산, 인감도장. 이 세 단어에 남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아내의 10억 보험금과 남은 재산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다고 확신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만삭의 간병인을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자기야, 끝났어. 드디어 끝났다고. 그는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간병인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병원 침대가 아닌 회의 테이블에 꼿꼿이 앉아있는 건강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로 헬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과 변호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멀쩡하잖아. 남편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말없이 서류 2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소청장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뭐야 이게. 미쳤어? 당신 암 환자지, 정신병자야. 남편이 이성을 잃고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며칠 전 아내의 집 거실에서 벌어졌던 10억 축하 파티 영상이었습니다. 고화질로 녹화된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과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저 지겨운 마누라가 죽을 때가 됐나 봐. 사모님 자리가 푹신하긴 하네요. 호호. 간병인은 자신의 얼굴이 나오자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다 봤냐? 어차피 넌 죽을 목숨이야. 시끄럽게 굴지 말고 빨리 죽어. 저 10억은 다 내 거라고.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던 아내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강재 씨, 당신이 그렇게 탐내던 그 10억 보험금. 그거 수익자 진작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바꿨는데 당신한테는 10원 한 장 안 가. 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은 2주 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사시던 아파트와 예금 역시 모두 아드님께 합법적으로 증여되었습니다. 간병인은 자신이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나 어떡해.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심판의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간병인은 서로의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사기꾼아. 두 사람이 난동을 부리자 변호사의 신고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회의실로 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10억 파티 CCTV 영상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것을 종결시켰습니다. 남편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알몸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빼돌린 자신의 암 진단금 1억 원과 그간 유용한 실손, 보험금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즉각 진행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간병인의 삶도 완벽하게 파멸했습니다. 그녀는 상간녀 위자료와 사기 방조 혐의까지 더해져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했지만 교도소에 간 남편에게 양육비는커녕 10원 한 장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갓 태어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밀린 빚을 갚기 위해 어두운 유흥업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은 다른 재소자들에게 아내 보험금 10억 이야기를 떠벌리다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매일 밤 구석에서 구타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극진한 간호와 의사의 치료 덕분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 그녀의 첫 진단을 내렸던 주치의가 CT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자분. 완치 판정입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아내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간병인으로부터 받아낸 위자료 전액을 자신처럼 고통받는 암 환자들을 위해 병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공기 좋은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위암과 자신의 삶을 좀먹던 남편이라는 더 지독한 암덩어리를 완벽하게 도려내고 비로소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찾은 것입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의 남편은 배식구로 들어온 신문 한 조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억대 재산 기부한 말기 암 환자의 기적 같은 완치 스토리. 신문에는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구겨쥔 채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차가운 교도소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이곳은 제주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병약하고 슬픔에 잠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암세포가 떠나간 자리에 건강한 생기와 따스한 온기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도움을 받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뜰에 아담한 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찻집은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가꾼 들꽃과 손수 담근 과일청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찻집 사장님으로 불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만큼이나 얼굴이 참 좋으셔. 마을 주민인 듯한 단골 손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각 구운 쑥개떡을 덤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무슨 사장님은요? 그냥 편하게 언니라 부르세요. 날 좋으니 떡 맛도 좋네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차 한 잔은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이웃 여성들의 발길을 끌어당겼죠. 남편 문제로, 자식 문제로 속이 썩어 들어가는 동네 아낙네들이 찻집에 모여 그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죽긴 왜 죽어. 그럴 시간에 나랑 저기 밭이나 매러 가. 땀 흘리고 나면 싹 잊혀. 그녀는 그들의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떠올리는 대신 그 지옥을 이겨낸 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인생 선배이자 상담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찻집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녀가 위자료 전액을 기부했던 암환자 지원 재단에서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기부금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한 젊은 엄마의 손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귀한 도움 덕분에 저는 오늘도 제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지독한 돈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과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며느리, 그리고 찻집 마당을 뛰어다니는 귀여운 손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켜낸, 그녀가 새로 일군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